장례식장 조문객들 앞에서 남편 준호는 유산 분할 협의서를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그날 밤부터 시작된 시댁의 전화는 89통에 달했어요. 민지야, 이거 한 번만 봐줘. 금방 끝나. 준호는 빈소 한쪽 구석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손에는 이미 작성된 서류가 들려 있었죠. 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유산분할 협의서. 아버지의 재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 시가 12억, 예금 5억, 주식 3억, 그리고 맨 아래 준호의 이름이 적힌 칸에는 이미 배우자로서 절반을 요구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 농담하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보이는 곳에서, 조문객들이 오가는 장례식장에서 이 남자는 정말로 유산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농담 아니야. 우리 법적으로 부부잖아. 당연히 나도 권리가 있지. 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병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저는 서류를 밀어냈어요. 지금은 아버지 장례 중이에요. 이런 얘기 나중에 해요. 나중이면 네가 혼자 다 처리하려고 하겠지. 지금 해야 돼. 준호는 제 팔을 잡았어요. 조문객 몇 명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는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시어머니였어요. 민지야, 준호 말 들었어. 왜 그렇게 매몰차게 구니? 법적으로 준호도 권리가 있는 거 알지? 어머님, 지금 아버지 장례 기간이에요. 이런 얘기는 장례 기간이면 어때? 돈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 전화를 끊었지만 곧바로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신우이였어요. 언니, 오빠 말이 맞아요. 법으로 정해진 권리인데 왜 거부하세요? 혹시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17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한서진 은행 자산관리본부 이사예요. 15년간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유산 분쟁을 봐왔죠. 그런데 제가 직접 그 한가운데 서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제가 25살 때 어머니를 잃고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제 학비를 대주셨고, 제가 은행에 취직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민지야, 이제 아빠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준호와의 결혼을 허락하실 때 했던 말도요. 준호 씨, 우리 민지 잘 부탁합니다. 이 아이가 좀 까칠해 보여도 마음은 따뜻한 아이예요. 7년 전 결혼식 날 준호는 약속했어요. 장인어른, 민지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 있나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민지에게라고 쓰인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봉투를 뜯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유언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민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민지야. 아빠가 더 오래 곁에 있지 못해서 아빠의 전 재산은 내게 남긴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이 돈으로 교육장학재단을 만들어주렴. 아빠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줘. 그리고 민지야, 네 결혼 생활 아빠가 다 알고 있었어. 준호 씨가 변한 거, 네가 힘들어하는 거. 아빠는 네가 스스로 결정하길 기다렸어. 넌 똑똑한 아이니까.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준호가 2년 전부터 회사 후배 지은과 만나고 있다는 것도,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전화벨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의 남동생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민지 씨죠. 저는 준호 어머니 남동생인데요. 들었어요. 장인어른 재산이 꽤 되신다면서요? 우리 준호도 7년이나 사위 노릇했는데 당연히 몫이 있죠.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어요. 시댁 친척들이 돌아가며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지야, 시어머니가 요즘 혈압약 드시는 거 알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 언니, 오빠가 그동안 언니 뒷바라지 얼마나 했는데요. 은행 회식 때마다 대신 집안일 했잖아요. 민지 씨, 법적으로 따지면 배우자 상속권이 있어요. 안 주면 소송할 거예요. 사흘 만에 43통의 전화가 왔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나흘째 되는 날, 저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일을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책상 위에는 고객들의 위로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점심시간 후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리고 이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카오톡 대화 화면이었죠. 준호와 지은의 대화였어요. 오빤 이제 곧 부자 되는 거야? 그러게. 장인어른 재산이 15억은 될 것 같아. 와, 대박. 그럼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겠네. 그래야지. 민지랑은 이번 달 안으로 이혼 절차 시작할 거야. 근데 오빤 민지 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 뭐가? 7년이나 살았으면 됐지. 어차피 재미없는 여자였어. 맨날 일만 하고.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죠. 이사님, 수진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지은이가 제 대학 동기거든요.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SNS에 올렸다가 급하게 지웠는데 제가 캡처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호를 집 앞 카페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만나자고 하고. 준호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그의 앞에 놓았죠. 이게 뭐야? 당신이 지은이랑 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이건. 저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일주일 전 호텔 앞에서 찍힌 준호와 지은의 사진이었죠. 사립탐정을 고용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회사 동료가 봤던 거였죠.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지야, 이건 7년. 우리 결혼 7년 차야.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래?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우리 맞지 않았던 거야. 맞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 아버지 장례식에서 유산 이야기를 꺼낸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길 기다렸던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이혼해줘. 위자료는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갈라서자.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래, 이혼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아버님 유산 중 3억. 그것만 주면 조용히 이혼해줄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하고 허무한 웃음이었죠. 3억? 7년 동안 나랑 산값이 3억이야. 법적으로 따지면 더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나도 빨리 정리하고 싶으니까 3억만. 그날 밤 전화가 또 쏟아졌어요. 이번엔 준호가 가족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민지야, 준호가 3억만 달라는데 뭐가 문제야? 7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그 정도는 줘야지. 언니, 오빠 인생도 생각해줘요. 오빠도 이제 새 출발해야죠. 민지 씨, 합의 안 하면 소송할 거예요. 그럼 더 오래 걸리고 돈도 더 들어가요. 마지막 전화는 준호의 어머니였어요. 민지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준호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우리 아들도 젊은 나이에 7년을 너한테 바쳤잖아. 3억 정도는 그 대가 아닐까? 어머니, 응, 전 이제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준호 씨는 7년을 저한테 바친 게 아니라 7년 동안 제 돈으로 편하게 살았어요. 제 연봉이 준호 씨보다 2배 많다는 거 아시죠? 그래도. 그리고 제가 회사 회식 갈 때마다 집안일 했다고요?
준호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설거지하는 게 전부였어요. 빨래, 청소, 요리 전부 제가 했고요. 민지야, 왜 이렇게 냉정하게? 어머니, 전화 끊을게요.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버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김 변호사는 제가 1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었어요. 민지 씨,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전 재산이 민지 씨에게 상속되고 배우자 상속권은 없어요. 준호가 소송 걸면 어떻게 되나요? 질 가능성이 99%예요. 유언장이 명확하고 게다가 준호 씨 외도 증거도 있으니까요. 위자료는 오히려 민지 씨가 받아야죠. 그리고 이혼은 얼마나 걸릴까요? 합의 이혼이면 한 달, 재판 이혼이면 6개월 정도요. 합의로 하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가 다니시던 성당을 찾아갔어요. 신부님은 아버지와 30년 지기였죠. 민지야, 왔구나. 많이 힘들지? 신부님, 제가 아버지 유언대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정말 네 아버지가 그걸 정말 원하셨어. 근데 남편이 유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신부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네 아버지가 작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준호 씨가 변했다고. 민지 너무 똑똑해서 남자가 주눅 든 것 같다고. 아버지가요? 응, 그래서 걱정하셨어. 민지가 상처받을까봐. 근데 민지는 강한 아이니까 잘 이겨낼 거라고 믿으신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던 거예요. 신부님, 전 아버지의 뜻대로 할 거예요. 재단 만들고 이혼하고 새 출발할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휴대폰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46통이었어요. 전부 시댁 사람들이었죠.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어요. 민지야, 전화 좀 받아라. 엄마가 혈압 때문에 쓰러졌어. 신우이. 언니, 이렇게 나오면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시동생, 민지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시어머니 동생,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지웠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죠. 김 변호사님,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준호 측에서 연락 오면 전부 변호사님께 연락하라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로 청구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민지 씨, 위자료 받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전 돈보다 자유가 더 중요해요. 이틀 후 준호에게 이혼 소송 통지서가 갔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민지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했죠. 아니,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내가 3억 달라는 것도 포기할게. 그냥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 준호 씨는 지금 뭐가 두려운 거예요? 위자료? 아니면 지은 씨가 알게 될까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은이가 뭘 알아? 준호 씨가 유산 때문에 저한테 매달렸다는 거요. 3억 받으려고 했다는 거요. 그거 알면 지은 씨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지야, 제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전 더 이상 준호 씨랑 얘기할 게 없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준호가 팔을 잡았어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7년을 같이 산 사이잖아. 7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팔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밖에서 벨을 눌렀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전화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집요했죠. 새벽 2시 시어머니 전화. 민지야, 엄마야, 지금 병원이야. 네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새벽 3시 신우이 전화. 언니, 엄마 정말 아프셔. 언니가 이러면 안 되잖아. 새벽 4시 시동생 전화. 형수님, 우리 어머니 진짜 쓰러지셨어요. 언니가 책임져야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아침 병원에 직접 찾아갔죠.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아주 건강해 보였죠.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왔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민지야, 네가 왜? 새벽에 전화 오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게 어머니, 전 이제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도 전화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민지야, 넌 원래 이렇게 냉정한 애가 아니었잖아. 냉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드님 인생 지키시잖아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신우이와 마주쳤죠. 언니, 미안해요. 전 바빠요. 언니, 왜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남이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히면서 신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사님, 지은이가 퇴사했대요. 퇴사? 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준호 씨랑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아마 준호가 유산 못 받는다는 걸 알았나 봐요. 지은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여자였던 거죠. 그날 오후 준호한테 문자가 왔어요. 민지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또 문자. 3억은 필요 없어. 그냥 합의 이혼만 해주면 돼. 제발. 역시 답장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준호 어머니한테 문자. 민지야, 엄마가 준호한테 뭐라고 했어? 네 아버님 유산은 당연히 네 거야. 우리가 욕심 부렸어.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정리하자. 89번째 전화는 그날 밤 11시에 왔어요. 준호였죠. 민지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필요 없어요. 변호사가 합의서 보냈을 거예요. 사인하세요. 민지야, 준호 씨, 우리 이제 끝이에요. 7년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민지야, 나. 지은이랑 헤어졌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웃음이 나왔어요. 준호 씨는 아직도 모르시네요. 전 준호 씨가 지은 씨랑 바람핀 게 화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화난 건데? 준호 씨가 제 아버지 장례식에서 유산 이야기를 꺼낸 거요. 그게 전 용서가 안 돼요. 민지야, 전화 끊을게요. 빨리 사인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완전히 꺼버렸죠.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어요. 준호는 끝까지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포기했죠.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받은 날, 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세움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재산 15억 전부를 출연했죠. 첫 번째 장학생은 19살 수진이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동생을 키우며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죠. 이사님,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장학금 전달식 날 기자들이 물었어요. 한 이사님, 전 재산을 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전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이혼 후 첫 인터뷰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자유로워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대돼요. 기사가 나간 후 준호한테 문자가 왔어요. 민지야, 기사 봤어. 너 정말 전 재산을 기부한 거야. 네,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미친. 그럼 나한테 줄 돈도 없었던 거야?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린 남이에요.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석 달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사회적 금융부서를 신설했고 제가 팀장을 맡았죠. 이사님, 첫 미팅 준비됐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장학금을 받고 은행에 인턴으로 들어온 그 학생이었죠. 고마워, 수진아. 같이 가자.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우연히 준호를 마주쳤어요. 그는 은행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온 모양이었죠. 민지야, 준호 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잘 지내? 네, 준호 씨도요. 나 사실 요즘 좀 힘들어. 사업 시작했는데 잘 안 돼서. 그러시구나. 회의 시간이라 먼저 갈게요. 지나가려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민지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저는 뒤돌아봤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준호 씨도 행복하세요. 진심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화도 안 났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 박 사장님이었죠. 상자를 열었더니 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한 장. 민지야, 네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셨어. 민지가 힘들 때 전해주라고. 박 사장 올림. 수첩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빽빽한 글씨가 보였죠. 민지 결혼 1년 차. 준호 씨, 괜찮은 사람 같다. 민지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민지 결혼 3년 차. 민지 얼굴에 그늘이 보인다. 물어봐도 괜찮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민지 결혼 5년 차. 준호 씨가 변한 것 같다. 민지가 너무 뛰어나서 주눅드나?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민지 결혼 6년 차. 민지에게 이혼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는다. 민지는 똑똑한 아이다.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민지 결혼 7년 차. 아빠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민지야, 아빠 돈으로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행복해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지켜봐 주셨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아빠 말씀대로 재단 만들었어요. 이혼도 했고요. 이제 자유로워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잘했어, 우리 딸. 이제 네 인생을 살아. 6개월 후 재단 첫 장학생 15명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모두 편부모 가정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었죠. 입학식 날 학생 한 명이 다가왔어요.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덕분에 제가 대학 갈 수 있었어요. 아니야, 네가 노력한 거야. 앞으로도 잘해. 이사님, 저 나중에 이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저녁에 친구 은혜를 만났어요. 민지야,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재단 일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보람 있어. 학생들 웃는 얼굴 보면 힘이 나.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나? 아직은.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익숙해지는 중이야. 그래, 천천히. 민지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죠. 휴대폰을 보니 수진이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이사님, 오늘 장학금 전달식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나중에 꼭 이사님처럼 될게요. 웃음이 났어요.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아요. 준호와 보낸 7년도, 89통의 전화도 이제는 다 추억이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1년 후 재단은 100명의 학생을 지원하게 됐어요. 저는 은행 본부 상무로 승진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죠. 어느 날 신문에서 준호 기사를 봤어요. 사업 실패로 파산했다고 했죠. 가슴이 아프진 않았어요. 그냥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에요. 대신 수진이가 은행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이사님, 다 이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사무실 창문으로 봄꽃이 보였어요. 벚꽃이 만발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3개월 후 준호의 카페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출근길에 그 경매 공고를 봤어요.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을 담보로 잡혀서 문을 연 그 카페였죠. 아니, 정확히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36살. 저는 국내 굴지의 IT 기업에서 마케팅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은 8억 원 정도였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아무도 몰라요. 25세 입사해서 11년, 단 한 번도 승진해서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와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30살 때였죠. 그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잘 지냈죠.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3년 전 준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번아웃이 왔다고 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저도 가끔 지칠 때가 있었으니까요. 휴식기를 가지라고 했죠. 6개월 정도 쉬더니 준호는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아, 나 카페 하나 하고 싶어. 네가 항상 바쁘게 사니까 내가 안정적인 사업을 하나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카페는 요즘 너무 많고 준호는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 왔어요. 위치 분석, 메뉴 구성, 예상 수익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죠. 초기 투자금은 2억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대출 받을게. 네 도움은 안 받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준호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응원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카페는 강남 인근에 오픈했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픈 첫 달에는 손님도 꽤 왔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 있었죠. 저도 주말마다 가서 도왔어요. 주문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준호는 초조해했습니다. SNS 마케팅을 해보라고 했더니 효과가 없다고 했어요. 메뉴를 바꿔보라고 했더니 원두값이 비싸다고 했죠. 6개월이 지나자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밤늦게까지 카페에 있었어요. 새벽 2시에 들어와서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곤 했죠.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지만 그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곧 단골 손님들이 생길 거야.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준호는 점점 예민해졌고 집에서도 말수가 줄었어요. 제가 회사 이야기를 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넌 좋겠다.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나는 매일 적자만 쌓여가는데.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참았어요. 준호도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더 벌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해 저는 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7억 5천에서 8억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안내였죠. 금액은 3억 원.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황급히 은행에 전화했어요. 고객님, 지난달 25일에 고객님 명의로 된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논현동 아파트, 우리 집이었어요. 제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닌데요. 배우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시고 배우자 동의서가 있어서 처리되었습니다. 동의서? 저는 어떤 동의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회의실을 나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미안해. 카페 운영비가 부족해서.
동의서는 언제 받은 거야? 나 서명한 적 없는데. 그건 지난번에 서류 정리할 때 같이 섞어놨어. 네가 한꺼번에 도장 찍었잖아. 그제야 기억났어요. 2달 전 준호가 보험 서류랑 통신비 자동이체 신청서를 가져왔었죠. 급하다고 해서 제대로 안 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이에 대출 동의서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준호 씨, 이건 사기잖아. 사기라니. 우리 부부인데 무슨 소리야. 카페가 잘 되면 다 갚을 거야. 지금은 운영비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그랬어. 그럼 미리 말을 하든가. 왜 몰래 했어? 말하면 너 반대할 거 뻔하잖아. 카페는 내 마지막 희망이야. 네가 이해해줘야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억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모아서 산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그 카페에 직접 갔습니다. 평일 낮 2시.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준호는 카운터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지은아, 왜 왔어? 장사 안 되네. 점심시간 지나서 그래. 아침이랑 저녁에는 손님 와. 거짓말이었어요. 테이블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메뉴판은 낡아 있었습니다. 원두 머신 위에는 청소하지 않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준호 씨, 이거 접는 게 어때?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하자. 우리 집까지 잡혔잖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지금 나보고 실패자 되라는 거야? 3억 썼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그게 다 날아가는 거야. 이미 날아갔어. 계속하면 더 잃어. 넌 몰라. 매일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네가 뭘 알아. 나는 이게 전부야. 그날 우리는 심하게 싸웠습니다. 준호는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사업 실패한 걸 놀린다고 했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준호의 형인 재훈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함께 계셨죠.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님이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은 씨, 준호 카페 일 들었어요. 3억을 썼다면서요? 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준호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페 정리하자고 했는데 준호 씨가, 재훈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생 잘못이 아니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재수 씨가 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재수 씨 연봉이 얼마예요? 8억 넘는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보태주면 되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 저도 제 돈으로 산 집이 담보로 잡혔어요. 이미 손해를 본 거예요. 시아버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부부가 뭐 별개예요.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도와줘야지. 그게 가족 아닌가. 저도 돕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요. 카페는 계속 적자고 언제까지 메울 수가 없어요.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지금 들으니까 정말 기가 차네. 남편이 고생하는데 아내가 팔짱 끼고 있어. 회사 다니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어머님, 준호가 30대 후반인데 지금 망하면 다시 취직도 못해. 그럼 어떡할 건데? 재수 씨가 책임질 거야? 재훈 씨도 거들었어요. 우리 엄마 말씀이 맞아요. 재수 씨는 월급이 계속 나오니까 편하죠. 우리 동생은 매일 죽을 만큼 힘든데 말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금 월급 받는 게 편해서 그런 걸까요? 11년 동안 밤 11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노트북 켜놓고 일하면서요. 그날 밤 준호와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가족들 왜 불렀어? 미안해. 나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도움이 필요해. 무슨 도움? 내 돈 더 쓰라는 거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한 2억만 더 대출받자. 내 명의로 받을게. 그 돈으로 카페 리모델링하고 메뉴도 새로 만들면 손님 올 거야. 미쳤어.
벌써 3억 잃었는데 또 2억을 더 쓰라고? 나 지금 절박해. 이대로 망하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럼 접고 다시 취직해. 아직 늦지 않았어. 안 돼. 나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동의 못해. 더 이상 손해볼 수 없어.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 네가 벌었으니까 네 맘대로지. 나는 그냥 실패한 남편일 뿐이고. 그날 이후로 준호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집은 냉랭했고 우리는 마치 남이 된 것처럼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부업체였어요. 고객님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준호 씨께서 저희 업체에서 2억 원을 대출하셨는데 뭐라고요? 연이 18% 금리로 6개월 전에 실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이자도 안 내고 계세요. 6개월 전 집을 담보로 잡았을 때쯤이었어요. 준호는 그때 벌써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렸던 겁니다. 저는 카페로 달려갔어요. 준호는 없었고 알바생만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오늘 안 나오신다고 했어요. 집으로 전화했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어요. 저녁 8시쯤 되어서야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부업체에서 2억 빌렸어?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우리 빚이 총 5억이야. 집 담보 3억, 대부업체 2억. 어떻게 갚을 건데? 카페가 잘 되면 잘 될 리가 없잖아. 매출이 얼마인데 월 1,000만 원도 안 나오잖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럼 넌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포기하고 다 잃으라고? 나 38이야. 경력 단절 3년 차라고. 어디서 받아줘? 그건 알아서 해야지. 나까지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부부잖아. 부부라고 무조건 다 짊어져야 해? 난 내 인생도 있어.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네 일이 제일 중요하지. 남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지. 그 말에 저도 폭발했어요. 그럼 당신은 나를 뭐로 본 거야? ATM이야? 돈 필요하면 그냥 뽑아 쓰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준호는 제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준호가 저를 이용했다고 했죠. 결국 우리는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어차피 넌 날 짐으로 생각하잖아. 내가 나가면 되는 거지. 집은 내 거야. 내 명이야. 당신이 함부로 담보 잡은 거고. 알아. 그냥 나갈게. 대신 카페는 내가 가져갈 거야. 그것도 내 명이니까. 카페는 가져가. 대신 대출금도 당신이 갚아. 뭐? 집 담보 3억이랑 대부업체 2억. 모두 당신 명의로 받았으니까 당신이 갚는 거야. 나는 이혼하면 관계없어. 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야, 그럼 나보고 5억을 어떻게 갚으라고? 몰라. 당신이 만든 빚이야. 그 다음 주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조정이었어요.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설명했습니다. 논현동 아파트는 아내분 명의이고 결혼 전에 아내분이 구매하셨네요. 혼인 중 재산 증식도 주로 아내분 소득으로 이루어졌고요. 남편분은 카페 사업으로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고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카페는 남편분 명의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대신 카페 관련 부채도 남편분이 부담하셔야 해요. 아파트 담보대출도 남편분 사업 자금으로 쓰였으니 이혼 후에도 남편분이 갚으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5억 빚만 떠안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청을 나왔죠. 이혼일 주일 후부터였습니다.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재훈 씨였습니다. 재수 씨. 아니, 지은 씨. 우리 동생 어떡하려고 그래요? 5억 빚을 혼자 어떻게 갚아요? 그건 준호 씨가 만든 빚이에요. 그래도 부부였잖아요. 정 떼고 이혼한 거예요? 형님도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나도 사정이 어려워요. 지은 씨는 연봉이 8억이잖아. 조금만 도와주면 되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30분 후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은 씨, 지금 우리 준호 죽으라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이제 준호 씨와 남이에요. 남, 몇 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돼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당신이 돈을 좀 보듬으면 카페가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쥐꼬리만한 돈 아끼려고 남편을 파탄낼 거예요? 어머님 3억은 쥐꼬리만한 돈이 아니에요. 연봉 8억 받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1년이면 버는 돈이잖아. 그럼 어머님이 준호 씨 빚 대신 갚아주세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 시어머님, 시아버님, 심지어 준호의 사촌 동생까지 문자를 보냈어요. 재수 씨 너무하네요. 우리 준호 불쌍한 거 모르세요. 돈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요? 연봉 8억 받으면서 가족도 못 챙겨요? 하루에 10통, 20통씩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지만 그들은 다른 번호로 또 걸었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호의 친척들이 자기 번호로 돌아가며 전화한 거였어요. 2주일째 되던 날, 제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케팅 본부, 지은 본부장님 계신가요? 네, 접니다. 저는 준호 어머니인데요. 지은 씨, 지금 당장 내려와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우리 아들 죽게 생겼어요. 당신이 책임져야죠. 어머님, 저 지금 회사에서 일 중이에요. 일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5억 빚 때문에 자살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제가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안 돼요. 지금 당장 나와서 이야기해요. 우리 준호한테 돈 줘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10분 후에 또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회사 대표 번호로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님은 제 회사 총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무팀 과장님이 제 자리로 왔어요. 본부장님, 혹시 개인적인 일로 전화 많이 오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 시어머님이라는 분이 계속 전화하시는데 좀 곤란하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날 저녁 집 앞에 시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재훈 씨와 함께였죠. 지은 씨, 드디어 왔네. 어머님, 여기서 왜 기다리세요? 우리 준호 좀 살려줘요. 5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준호 혼자 갚을 수 없어요. 어머님,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재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요. 지은 씨가 카페 접으라고 해서 우리 동생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형님, 그건 준호 씨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업이 안 된 게 아니라 지은 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연봉 8억 받으면서 뭐가 아까워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연봉 8억이 그냥 생기는 줄 아세요? 저도 11년 동안 매일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일했고요. 제 돈이에요. 시어머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당신 돈, 다 당신 돈. 그렇게 돈이 중요해요? 사람 목숨보다. 어머님, 준호 씨가 힘들면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남이에요. 남? 몇 년을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돼요? 이혼했으니 남이죠. 법적으로도 그래요. 법이 뭐가 중요해요. 정이 있어야지. 이웃들이 나와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형님, 그만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게요. 뭐? 경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을 불러? 불법 침입이에요. 제 집 앞에서 큰 소리 내시는 것도 주거침해예요. 재훈 씨가 비웃었어요. 주거침해, 웃기네. 우리가 지은 씨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발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진짜 신고할 거예요. 결국 그들은 돌아갔지만 그날 밤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준호의 친구들, 지인들에게서도 왔어요. 지은 씨, 준호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준호 엄마한테 들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돈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연봉 8억이면 5억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밤새 63개의 문자와 통화가 왔습니다. 63개요. 저는 번호를 다 차단했지만 계속 새로운 번호로 왔어요. 다음날 아침 정신없이 출근했더니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총무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본부장님, 회사 앞에 본부장님 찾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누구요? 본부장님 전 시댁 식구분들이라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님, 시아버님, 재훈 씨, 그리고 준호까지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제 회사예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준호 좀 살려줘요. 지은 씨가 아니면 우리 아들 죽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경비 아저씨들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여기 회사예요.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재훈 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은 씨, 우리 동생 연봉 5억짜리 딸이라며 그 딸을 당신이 뭔데 잘라요. 아니, 이혼했다고 다 해요? 우리 동생 파산시킬 거예요? 아니었어요. 연봉 5억이 아니라 연봉 없어요. 카페가 망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제가 연봉 8억 받는다는 이유로 당연히 준호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형님, 준호 씨는 제 전 남편이에요. 저는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의무? 당신 그렇게 냉정해요. 사람 마음이 있어요. CMO이신 상무님이 내려오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상무님,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인데. 시어머님이 상무님을 보고 다가갔어요. 아니, 이분이 윗분이세요. 좋아요. 말씀드릴게요. 이지은 씨가요. 우리 아들 버리고 이혼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5억 빚 때문에 죽게 생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봉 8억 받으면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상무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은 본부장, 사무실로 올라가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상무님, 올라가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누군가 로비 상황을 찍어서 사내 메신저에 올린 모양이었죠. 오후에 상무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은 본부장,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좀 조용히 처리할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전 남편분과 완전히 정리하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곤란합니다. 얼굴이 뜨거웠어요. 11년 동안 쌓아 올린 커리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고소장을 썼습니다.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죄로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가족 간 일은 조정을 권하는데요. 가족 아닙니다. 이혼했어요. 그리고 63번이나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에요.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와 그 가족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들은 제가 너무한다고 했지만 경찰은 명백한 협박과 업무방해로 인정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의 카페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3억 담보대출을 갚지 못했거든요. 결국 카페는 1억 5천에 낙찰됐고 준호는 여전히 3억 5천의 빚이 남았죠. 거기에 대부업체 2억까지. 준호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변호사한테 제가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겠죠. 저는 계속 일했어요. 회사에서는 그 사건 이후로 아무 말이 없었지만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CMO로 승진했습니다. 최고 마케팅 책임자요. 연봉은 12억이 되었어요. 임원진 회의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지은 임원의 지난 1년 성과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개인사를 겪으면서도 업무에 전념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이혼 1년 후 준호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ATM으로 본 건 사실이야. 나는 나만 생각했어. 지금 개인 회생 중이야. 앞으로 7년 동안 갚아야 해. 카페도 없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 형한테도 손 벌리고 있고. 너는 잘 지내니? 네가 CMO 됐다는 거 들었어.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해. 나는 그걸 몰랐어. 미안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논현동 아파트에서요. 제가 10년 동안 모아서 산 제 집이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혼자 유럽 여행도 다녀왔고요. 가끔 준호 생각이 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하던 때, 결혼식 올리던 날, 그때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모든 걸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책임지는 거죠. 준호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지 않을 거예요. 어제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어요. 글로벌 런칭 계획이었죠. 저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냈고 다들 박수쳐 주었어요. 퇴근길에 창밖을 보는데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38살,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